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뛰어야 될 실제 주자들은 아주 소위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절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심정을 얘기했는데 오늘의 두 번째 주의 영상입니다. 보시죠. 어제 많은 의원들과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었습니까? 뭐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예. 진짜 한숨에서 아니, 많은 이거 게 느껴지네요. 지방선거는 포기한 그러니까. 정당이야? 아니 그냥 정말 뭐 TK 이런 자민련 걱정들이 하려나 봐요. 제일 정말 많았죠. 이해할 수가 지난 2018년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는 서울구청장 중에 서초구청 한 명이 됐죠. 당시 맞아. 국민의힘 그때 전신이. 강남구청장도 안 맞아요. 지금 이대로 노선대로 간다면 서울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죠. 그러면 뭐 한두 개 빼고는 구청장 불가능하다. 서울 거의, 민심이. 거의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요? 저도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두 번째 주의 영상 보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늘 수성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강남, 서초, 송파 모두 석권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되게 불안한 모습을 거의 뭐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건가요? 그 2018년 얘기했었잖아요. 네. 2018년에 보면 서초구청장 조은희 지금 국회의원이죠. 현역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 빼고 25개 지역구에서 이거 하나 건졌어요. 사실은 서초구청장 한 자리만. 예, 참패한 거였죠. 네. 그 전에 2010년 선거를 보면 그때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을 때거든요. 서울시장은 그때 그 당시 오세훈 시장이 가져갔지만 나머지 구청장에서 21개는 또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 특히 구청장, 지방선거에서는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또 재현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제일 야당의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시장이 몇 번째입니까? 이분마저도 지금 절규를 할 정도로 네, 어렵다라고 네.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8년 전 상황이 다시 리바이벌 될 것 같다. 부산도 만만치 않은 네.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좀 남탓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도 구청장한테 질까봐 절규하는 시장. 그죠. 현역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긴 있죠. 네, 현역 프리미엄이고 5선을 했으면 자기가 만약 성과를 많이 냈으면 당이 뭐 이상한 방향 흘러가더라도 나는 오세훈이란 브랜드를 믿고 찍겠어라고 해서 이겨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개인기고. 근데 그런 게 없고 자기도 실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지지율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사실 오세훈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비슷한 득표를 얻는 거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하면 자기 탓도 좀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서울시장 후보 어떤 여론조사 결 보면 오세훈 시장이 앞서 나갔었거든요. 최근에 좀 변화가 있나 봐요. 뭐 어차피 이게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라는 건 계속 조금씩 이제 출렁임이 있을 네. 거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관별로 아마 다르고.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서로 이제 각축을 계속 벌일 텐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큰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요동이 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좀 급격한 변화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깔려있는 대세의 흐름들, 내란 이후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뭔가 큰 변곡점을 맞고 있지는 않다. 그럼 남은 6월까지 남은 시기에 과연 어떤 변수가 더 있을 수 있겠나. 현재로서는 잘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말씀드리는 순간 동접자 1000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치고 가시죠. 예. 시청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당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뭐 가능성이 희박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이 인기가 있었던 PK 지역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재수 의원이 뭐 압승하는 아니면은 민주당 출신의 의원 후보들이 이기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그 위기감이 발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과거 이제 부산시장이었던 그 박형준 현 시장, 네. 현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 현역 프리미엄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죠. 오세훈 시장도 동일한 것 같은데 뭐 6개월 동안 뭐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바꿀 기회가 충분히 많았는데 본인이 사실 헛발질을 많이 했죠. 한강버스 뭐 종묘 관련해서도 네.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5년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5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심의 심판을 받는 건데 물론 당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를 너무 다 당에다만 던지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부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부산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걸 그렇죠.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당의 분위기에 이 절규를 하는 오세훈 시장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콕 집어서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저격에 이어서 이 전재수 의원을 콕 집어 저격한 이유. 당연히 선거죠. 그러니까 말을 그만큼 뭐 하겠습니까? 부산이 너무 위험하다. 박형준 예. 현 시장으로 안 된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 사실 국힘 내부의 의견을 들어봐도 시장으로서 뭔가 눈에 띌 만한 업적을 내놓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회의론이 일부 있는 걸로 저도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뭐 최종적인 뭐 결론을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종교와 엮인 뭔가 의혹에 휩싸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크게 뭐 밀리는 모습을 타격감이 보이지 않고 없는 있어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본다면 야 이게 현역 시장 말씀하신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야 이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럼 없죠. 여기서 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정구승 변호사. 그 진짜로 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맞는 건가요? 전재수 사실 의원?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볼 만한 명징한 그 자료는 없죠. 왜냐하면 뭐 일부러 해태한다거나 사실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되길 원할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털고 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털고 가야 네. 선거운동도 확실하게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할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수사가 빨리 되길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냥 딴지를 걸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방 선거는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이재명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펼쳐지는 전국 단위 선거란 말이에요. 가지는 의미가 정말 남다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판세는? 너무 이른가요? 선거 전망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네. 대체적으로 네. 선거에서 예를 들어 대선이 치러진 그로부터 1년 이내 안쪽의 선거, 그러니까 정권이 아직 힘이 있는 정권 초기의 선거는 대체로 여권에게 유리하다. 대통령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선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런 대세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예를 들어 현역 대통령이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사태가 뭐가 있겠어요? 초기에 뭔가 큰 실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형 사건 사고라든지 뜻밖의 변수로 이 정권이 좀 위기를 겪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대세론이 좀 먹혔던 상황이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국힘이 이런 국면을 어떻게든 좀 반전해낼 계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 국힘 입장에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절 이윤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당장은 국힘이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긴 어렵고 어딘가가 민주당이 실수하길 바랄 텐데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갑자기 하겠다는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상한 의혹이 생기는 그런 정말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청와대가 오히려 실수를 안 하고 견인하는 모양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걸 생각을 한다면 사실 좀 절망적인 게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내부 투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책임을 몰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 있어서 어차피 이 판에서 뒤집거나 이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어야 돼. 라고 해서 오히려 극으로 간다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중에 결과 성적표가 나왔을 때 낙제점이 나오더라도 이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쳤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저기 있는 반동분자들 때문이냐라는 남 탓하기 좋죠. 예, 남 탓하기 굉장히 좋겠. 저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예 제명을 안 하고 그래서 조금은 남겨놨던 게 그러한 아직 그 용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야,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참패는 예견이 되고 이럴 때 핑계를 만들어놔야 하니까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것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27일부터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함께 보수 재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요. 보수 재건 기치를 내건 겁니다. 과연 독자 세력화가 가능할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출마를 해서 당연히 이제 재보궐선거에 나가겠죠. 이번에 네.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과연 국회에 다시 이제 진입을 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보수 재건이라는 본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대구잖아요. 네. 대구. 역시 여기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보수의 본령이라고 지금 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의 지도부와 일단 지역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를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혹시 탄생한다면 그 지도부를 밀어줄 것이냐라는 지금 선택을 하라라고 지금 대구에 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약간 평가절하하고 싶은 게 그냥 이거는 유튜버 한동훈 씨의 팬미팅에 불과하다. 아, 팬미팅에 불과하다. 그리고 팬미팅의 속성은 기존의 팬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팬 서비스인 거지 새로운 팬을 모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어를 돈다고 해서 정치 세력이 유튜버 한동훈 씨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거나 팬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팬들이 공고해질 뿐이고 단단해질 뿐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 세력화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뭐 어디에 출마할까라고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한동훈 씨가, 전 당대표 한동훈 네. 씨가 출마할 것이 마땅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번에 뭐 대구에서 돌리고 어디서 돌려봐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친한계나 한동훈 씨의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기 페이스북에 업로드할 사진만 늘어날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마할 거였으면은 이미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나는 이 지역에 나가고 싶어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야 되고, 그러고도 시간이 사실 부족한데. 그러기에는 아직 지역이 확정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혹시 지자체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면 또 의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또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그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뭔가 결단을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디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 씨는 그 출마를 하거나 새로운 세력을 만들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매번 결정을 미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준석 네. 대표는 마이너스 2선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3까지 갔다 그래도 한 번은 시도해서 그 국회의원이 된 건데, 네. 한동훈 씨는 잘 생각해보면 한 번도 출마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없는 영상이죠. 예, 영선이죠. 결과적으로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당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단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못하는 유유부단, 그리고 누군가가 씌워주는 왕관만 썼던 것을 항상 노려왔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출마는 어려울 거고, 그렇게 그냥 정말로 팬클럽화가 될 거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우리 박준기 논설위원 분석도 저도 진짜 이게 공감이 되는데, 지금도 계속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계산해서 정말 승산이 있는 곳이 계산해서 딱 떨어질 때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는 모습, 지금 유추해보면, 지금까지 보인 모습을 유추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뭐 뒤늦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된 그 상황을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정치인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네. 깜짝 대통령이 된 거였잖아요. 그 본인이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건 본인에게만 불행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에도 사실 불행이었어요. 너무 큰 불행이었죠. 준비된 대통령이 나와서 준비된 정책을 펼쳐도 될까 말까인데 평생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정치인으로 갑자기 변신을 하게 됐어요. 국민적인 그 당시의 인기에 힘입어서. 과연 이 트랜지션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과연 기회가 있었는가. 과거에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했을 때 보면 비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게 누굴까 생각해 보면 비근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가였죠. 예, 아니, 사업가가 아니라 물론입니다. 경영의 경영자였죠.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정치인으로서 트랜지션을 꽤 오랜 기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그리고 행정가의 경험도 있었거든요.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결과가 또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웠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검사들을 비하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네. 있어요, 분명히.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고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이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성들을 빨리 내려놓고 정치인으로서 타협,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자신이 키울 것인가 본인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저는- 작금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미천한 정치 경력 그리고 장동혁 대표조차 사실 정치 경력이 짧잖아요. 1.5선이죠. 네, 네.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을 만들었다. 경험 부족이 만든 갈등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실기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노출 빈도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를 때는 환상을 갖잖아요. 환상을 가지. 근데 유튜버 한동훈 씨는 네. 이상하게 노출이 많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도 노출을 우리가 즐기죠. 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나름 활동했던 기간이 이제 연 단위가 쌓였고 거기서 결정됐던 것들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내란을 막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보였던 갈팡질팡한 행보 그리고 한덕훈이라고 하는 한덕훈. 예, 어느 법조인이라고 하고 항상 자기가 조선제일검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디 법정에도 없는 새로운 권력 체제를 갖고 와서 자기가 인수인계를 하겠다. 부터 시작해갖고 워낙 많은 실책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새 상품도 아니에요. 새 상품도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가의 경험, 정치가로서의 경험도 없는 환상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생상품인 그 환상만을 갖고 있는 팬클럽만 남았을 뿐이지 이제는 경험을 쌓을 기회도 없고 그리고 지지세도 없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유튜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버도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을 돌면서 나의 기존 팬층의 팬미팅을 하는 투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을 해가면서 타겟을 잡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게다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갈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4주째 상승세입니다.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물론 야당의 이런 야당이 우당탕탕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당도 지금 우당탕탕 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항상 의제를 바꿔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갈등이 봉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분쟁이 생기면 너 제명하고서 아니면 법적 아니면 결정으로 가는데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시 앉아서 싸웠지만 손잡고 인사하고 다음 밥 먹고 뭐 초선 모임, 재선 모임 가서 설득하겠다라고 하고 오늘 또 속보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김남국 전 행정관을 이번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쓰겠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친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인사일 수도 있는데 대변인을 임명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해가고 있구나 서로 생각이 다르고 좀 입장이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한 팀으로 가는 거 이런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 여러분께서 뭐 민주당을 보는 관점에서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지지를 보여줄 거라고 해서 약간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수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8.2%로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는 37.2%로 같은 양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48.6%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3.5%포인트 하락한 32.6%에 그쳤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하진 않지만 그 폭이 계속 비슷한 폭을 매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옮겨왔다고 이거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 뭐 뉴 이재명이라는 뭐 이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대통령 의제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나 화제를 전환을 해갖고 대한민국을 개혁해 가고 있고 민주당은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보수층이나 무당층이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당층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권의 정치권의 언어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네. 실제 지금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거
큰 거 따져 보면요. 코스피 지금 이게 네. 역대 보지 못한 숫자로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의제로 던지고 네. 있는 거 보면 5,800. 부동산. 네. 부동산 관련 이슈 계속 던지고 있어요. 네. 그동안 그 진보 진영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부동산에 매번 발목을 잡혀왔거든요. 아킬레스건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것도 실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 과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국면 얼마나 작년까지 압박이 심했어요. 지금도 네.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오늘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기우는 모양새였던 이 국면을 뭔가 좀 전환해내고 있다라는 이런 네. 희망? 이런 느낌이 주는 효과가 상승작용이 아주 클 겁니다.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숫자로 나오는 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네. 내 삶과 관련된 것들이 최고인데 내 돈이 불어나 돈이 복사가 되네. 그리고 수익률이 올라가네. 네. 집 가격이 떨어진다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상승 요인이고 그거를 그리고 매번 모든 정보가 노려왔지만 현실로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